30년 된 아파트 샀는데 재건축되면 대박 아닌가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요. 절반은 대박이라고 했고 절반은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엔 그게 가능했어요. 잠실 주공아파트 8평짜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담금 2천만 원만 내고 25평 새 아파트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담금이 5억, 7억, 10억까지 나온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상호입니다. 35살, 대기업 과장이에요. 2025년 상호는 서울 잠실의 구축 아파트를 받습니다. 준공 30년 된 25평짜리였어요. 가격은 15억 원, 신축이었다면 20억은 했을 지역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귀뜸했습니다. 이 단지 곧 재건축 들어갑니다. 지금 사두면 10년 안에 새 아파트 받으면서 집값도 2배 오를 겁니다. 라고요. 상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재건축되면 35평으로 받을 수 있고 분담금은 2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15억에 사서 2억 더 내면 17억. 그런데 재건축 후 시세는 30억 이상.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자기 돈 5억, 대출 10억으로 매수했어요. 지혜는 달랐습니다. 35살, IT기업 팀장이에요. 같은 15억으로 외곽이지만 깨끗한 신축 25평을 샀어요. 자기 돈 5억, 대출 10억. 교토는 조금 불편하지만 주차장도 넓고 층간소음도 없는 쾌적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건축이 뭐고 분담금이 뭔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분양이에요.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기존 조합원 100세대가 사는 단지를 재건축하면 200세대가 됩니다. 늘어난 100세대를 일반인에게 파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분담금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번 돈으로도 모자라면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 비용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뺀 나머지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게 분담금입니다. 2000년대 초반엔 분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엔 용적률이 낮았거든요. 8평, 10평짜리 5층 아파트를 헐고 25평, 30평짜리 20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세대수가 4배, 5배로 늘어났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엄청 많았던 거죠. 일반 분양으로 번 돈이 건축비보다 많으니까 조합원들은 돈을 안 내도 됐어요. 오히려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8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담금 2천만 원 내고 25평 새 아파트 받았어요. 집값도 3배 올랐고요. 이게 재건축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용적률이에요. 이제 서울엔 빈 땅이 없잖아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도 용적률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25평이 재건축해도 25평, 기껏해야 30평. 세대수도 100세대에서 120세대로 조금만 늘어나요. 일반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축비입니다. 2020년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2배로 뛴 거예요.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환율 상승, 모든 게 건축비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100세대짜리 25평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가정합니다. 재건축 후 120세대가 됩니다. 조합원 100세대, 일반 분양 20세대. 건축비는 평당 1000만 원, 25평이면 세대당 2억 5천만 원입니다. 120세대면 총 300억 원. 일반 분양 20세대를 세대당 15억에 팔면 300억 원 들어옵니다. 수입 300억, 지출 300억. 딱 맞네요? 아닙니다.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용, 철거비 다 합치면 100억이 더 들어가요. 총 지출 400억 원, 수입 300억 원. 100억이 부족합니다. 이 100억을 조합원 100세대가 나눠내야 해요. 세대당 1억 원이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자재비 오르면, 인건비 오르면 분담금도 올라가요. 실제로 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처음엔 1억 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5억 원, 8억 원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3년차. 상호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주차는 2중 3중, 층간소음은 기본.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어차피 3년만 더 있으면 재건축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합 총회에서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병할.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조합원들이 더 좋은 브랜드를 원했거든요. 처음 계약하려던 중견건설사 대신 대형건설사를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최소 2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어요.
상호의 대출이자는 매달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여기서 재건축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큰 결정을 합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거예요. 10년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정책으로 뭐가 생겼냐면 90년대 지어진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전부 재건축 대상이 됐어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갑자기 재건축 물량이 폭발한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더 나갔습니다. 노후계획도시법, 줄여서 노후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30년 이상 된 대규모 주거단지는 전부 재건축하라는 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신도시, 택지지구가 전부 재건축 대상이 됐어요. 문제는 뭘까요? 공급은 폭발했는데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건설사는 한정돼 있어요. 시공 능력도 한정돼 있고요. 그런데 재건축하려는 단지는 수백 개예요. 대기 순번을 기다리다 보니 5년, 10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건축비는 계속 오르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건물 법정 수명은 30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80년, 100년도 쓰거든요. 왜 한국은 30년밖에 안 될까요? 구조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급하게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층간소음도 심하고 평면 구조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30년만 되면 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상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분담금 예상액이 나온 거예요. 처음엔 1억 원이라고 했는데 8억 원이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건비, 자재비가 폭등했거든요. 게다가 시공사를 3번 바꾸는 과정에서 위약금도 발생했어요. 상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게 8억 원을 어떻게 구하지? 심지어 이미 10억 대출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상호는 부모님께 5억 원을 빌렸고 나머지 3억 원은 제2금융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상을 짚어야 해요. 재건축의 양극화입니다. 서울에서도 재건축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될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집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이 비싸면 분담금을 낼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후 집값이 50억, 60억이 될 거거든요. 반대로 집값이 싼 지역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분담금 5억 원도 못 내요. 결국 부자 동네만 재건축되고 서민 동네는 계속 낡아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세대예요. 30대가 재건축 아파트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억짜리 구축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자기 돈 3억, 대출 12억. 10년 후 분담금 8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구하죠? 부모 찬스 없으면 불가능해요. 결국 재건축은 이미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임이 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년 후가 되었습니다. 상호는 45살이 됐어요. 드디어 새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받은 새 집, 30평,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총 투입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처음 매수 15억, 분담금 8억 원, 10년간 이자 5억, 총 28억 원이 들어간 겁니다. 현재 시세는 29억 원, 겨우 1억 남았어요. 10년 동안 낡은 집에서 고생하고 부모님께 빚지고 고금리 대출받고 난 결과가 고작 1억이었습니다. 상호는 허탈했어요. 반대로 지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전 산 신축 아파트는 이제 구축이 됐지만 여전히 깨끗했어요. 관리가 잘 됐거든요. 집값은 20억으로 올랐습니다. 대출은 3억으로 줄었고요. 순자산은 17억 원. 투입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처음 매수 15억, 10년간 이자 3억, 총 18억 원. 현재 순자산 17억 원에서 투입금 18억 원 빼면 마이너스 1억 원. 손해는 봤지만 10년 동안 쾌적하게 살았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상호와 비교하면 상호는 10년 고생하고 1억 남았고 지혜는 10년 편하게 살고 1억 손해. 누가 더 나았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호는 재건축을 믿고 투자했지만 분담금 폭탄과 긴 시간 때문에 고생만 하고 수익은 거의 없었어요. 지혜는 불확실성을 피하고 신축을 선택했고 쾌적하게 살면서 자산도 지켰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건축이 여전히 기회일 수 있어요. 강남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대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든 불확실성과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재건축에 투자한다는 건 10년 이상을 낡은 집에서 살고 분담금 폭탄을 맞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고, 신축을 선택한다는 건 대박의 기회를 포기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죠.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돈의 궤도였습니다.